여러분,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C샵의 역사를 갖다가 설명할 건데 여기 제목을 갖다가 자바 역사라고 적어놨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C샵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C샵은 기본적으로 자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바의 역사를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어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 자바 언어는 이제 썬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옛날에 그 워크스테이션 주로 만들어서 그 파는 그 밴드였는데 요즘에 그 얼마 전에 그 오라클사로 이렇게 합병이 돼가지고 오라클사로 이제 팔려 넘어가서 요즘에는 자바랑 관련되는 리소스를 다운받으려면은 오라클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아야 됩니다. 이 자바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가전제품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발명을 한 겁니다. 우리 가전제품들에도 요즘 다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눈치채고 있죠, 그죠? 가전제품에 옛날에는 그냥 그 전기적으로만 작동을 했는데 요새는 다 메모리랑 CPU가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소프트웨어가 그 필요합니다. 그 가전제품을 구동할 때. 그런데 이제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에서의 고충이 뭐였냐면은 이 어떤 가전제품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그 모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떤 냉장고 모델이 뭐 SH123 이랬으면은 그 다음 한 6개월 전에는 SH124,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전부터 SH125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업이 돼요. 그런 버전업이 될 때마다 그 CPU 사양이라든지 메모리 사양이 이제 짬짬이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 컴파일을 해가지고 장착했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그 업그레이드된 그 하드웨어 버전에 장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PU랑 그 메모리 사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다시 컴파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런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드를 해가지고 이제 팀을 형성을 해서 가전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논리적으로 하는 일이 변화가 없는 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스 코드를 손댈 일이 없는 한, 한 번 그 컴파일해 놓은 결과를 다시 컴파일을 안 하고 그 다음 그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에다가 그냥 별다른 조치 안 하고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이 오크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크스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돌아가는데 다행히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인터넷 붐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컴퓨터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컴퓨터들을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다 균일한 컴퓨터들이 아니더라, 다 동종의 컴퓨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질적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질적인 컴퓨터라고 하는 건 이제 하드웨어 자체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있을 테고, 선사 제품도 있을 테고, 뭐 데크라고 하는 회사 제품도 있을 테고, IBM 회사 제품도 있을 테고, 회사마다 하드웨어 제품도 틀리고 또 나름대로 그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운영 체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구동시키려다 보니까 내내 다양한 가전제품 버전에서 어떤 한 개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별다른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다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모든 컴퓨터 환경에서 또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갖다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환경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 리소스가 이게 네트워크상에서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장치 독립적으로, 플랫폼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해보자 해서 만들어낸 언어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자바 언어의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오픈 소스 마인드예요. 이 사람들은 자바 어차피 이제 여러 개 컴퓨터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 이제 구현이 되면은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질적인 컴퓨터에서도 이제 원본 소프트웨어를 갖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그 자바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two-phase compil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단계에 걸친 컴파일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과거에는 보통 C 랭귀지라든지 이제 파스칼 같은 제3세대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컴파일러를 이용을 합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결과로 기계어 코드가 나오게 되고 그 기계어 코드는 그 컴퓨터에서 바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컴파일에서 나온 기계어가 동종의 컴퓨터에서만 돌아가지 다른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간다는 거죠. 다른 컴퓨터라든지 다른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싶으면은 원본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와 가지고 해당 컴퓨터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가지고 기계어를 생성해야 되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플랫폼 인디펜던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플랫폼 의존적이다. 플랫폼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플랫폼 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중간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 소스 코드의 확장자는 자바라고 하는 .java 이렇게 붙어 있는데 컴파일한 결과는 .classify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걸 바이트 코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 코드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컴퓨터나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범용적인 양식의 코드다 하는 거죠. 이 중간 코드를 생성을 하고 이 중간 코드를 갖다가 상대편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상대편 컴퓨터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바이트 코드를 받은 곳에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이 바이트 코드를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이제 제시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 인터프리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그 자바를 만들어준 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바 나중에 이제 이미 이제 해본 학생들도 있지만은 자바 환경을 갖다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려면 한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은 오라클사에 접속을 해가지고 오라클사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다 이제 인스톨을 시켜야지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보통 이거 인터프리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인터프리터나 그 주변 라이브러리들 갖다가 실행 환경이라고 합니다. 실행 환경이랑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바로 실행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다 합쳐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채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가상기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가상기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계라는 겁니까?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까? 가상기계. 기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입력을 주면은 막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주는 어떤 하드웨어인데 가상기계는 하드웨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뭔가 입력을 주면 막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내주는데 기계처럼 작동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계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요거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핵심적인 그 소프트웨어 중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얹어져 가지고
자바랑 관련되는 어떤 업무를 다 능동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버추얼 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이제 오라클사에서 자바형 버추얼 머신을 배포를 하면은 여러분들을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하면은 자바랑 관련되는 모든 작업을 이제 실행할 수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의무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을 이제 실행하는 거고, 자바 버추얼 머신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거고, 사용자의 임무는 어쨌거나 이제 개발자, 어떤 소프트웨어 만든 거를 공급하는 사람은 소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해서 얘를 배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원본 코드를 갖다가 최종 사용자한테 줄 필요는 없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산 환경에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용어 설명을 갖다가 좀 한 가지 하겠어요. 이게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랑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옛날부터 사용되던 소프트웨어입니다. 무슨 소프트웨어냐면은 원시 코드를 갖다가 작동시키기 위한 소스 코드 메커니즘이에요. 그 중에서 컴파일러는 어떤 소프트웨어느냐, 원시 코드를 통째로 기계어로 번역을 합니다. 통째로 기계어를 번역을 해서 번역된 기계어를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어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냥 메모리에다 로드만 하면 바로 실행을 해버려요. 바로 쭉 실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컴파일러입니다. 반면에 과거에도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인터프리터도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인터프리터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은 입력이 되는 원시 코드가 있을 때 얘를 갖다가 통째로 다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다 번역을 하지 않고 원시 코드에 있는 내용 중에 한 줄씩 번역한다는 거예요. 한 줄 번역해서 그거 실행하고, 또 한 줄 번역해서 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이제 번역기 겸 이제 해석기를 갖다가 인터프리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3세대 언어들은 컴파일러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스프라든지 프롤로그 같은 거는 이제 인터프리터를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랭귀지마다 좀 어프로치가 다른데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일괄 실행을 하니까 속도가 좀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만 라인짜리 소스 코드를 번역을 했는데 이걸 실행시키면서 한 1000라인만 실행하고 작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100만 라인 중에서 1000라인만 실행하고 끝날 것 같으면 나머지 뭐 99만 9천 라인은 괜히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인터프리터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웹서핑을 하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해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뭐 장단점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가 쭉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오라클사에서 자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갖다가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운영 체제도 결국은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을 흉내를 내 가지고서 이렇게 오픈 소스 마인드로 이제 일처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점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이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물론 C#도 완전히 다 마스터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에는 자바도 이제 100% 마스터를 해야지 어디 가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바가 훨씬 더 범용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샵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끔 가다가 이거 강의 중간에 강의를 일시 중지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물 한 잔 먹습니다. 하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먹고 또 강의를 진행하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 양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이제 이 온라인 강의 수업은 학교 정책에 의해서 대충 25분 정도 25분 정도의 수업을 이제 1시간 분량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오프라인 1시간 시간에 해당하는 어떤 그 시간으로 이제 인정해 주기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판서하고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그다음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은 훨씬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지나갑니다. 반면에 이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도 또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중에 이제 농담도 못하죠, 그죠? 쓸데없는 짓도 못하고 만약에 수업 시간 같으면 저기 핸드폰 지금 쳐다보는 학생한테 내가 쌩 난리도 한번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자빠져서 이 수업을 듣거나 뭐 대충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 비디오를 틀어놓기만 하고 있거나 이러거나 간에 어떻게 잔소리할 입장이 못 되네요, 그죠? 그래서 수업이 좀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충 수업이 25분 정도로 끝나는 거다. 그 점 여러분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이제 꼭 25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것이 대충 끝날 때까지 이렇게 수업을 해보는데 지금 수업을 해보니까 대충 뭐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끊어지네요. 그죠? 여러분들 또 강의가 길면은 길다고 난리치는 학생들이 있고 짧으면 짧다고 난리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한심한 학생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빨리 익혀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반복 학습. 이거 우리 지금 보니까 동영상 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장점 중에 하나죠. 그죠? 복습도 할 수 있고 반복 학습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은 뭐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코딩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반복 학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떤 한편으로는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경우에 뭐 결석한다든지 지각한다든지 땡땡이 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1시간 수업 분량이 휙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뭐 복구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능동적으로 뭐 교재를 뒤지고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결석했던 내용을 갖다가 보완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 동영상 강의 나름대로 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샵의 역사 한번 보겠어요. 자, C샵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서 이제 태동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C샵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자바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바가 쭉 개발이 되면서 막 사람들이 자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자바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훌륭한 어떤 그 기술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바 기술을 자기네들이 그동안 잘 팔아먹고 있었던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도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제 운영체제 가지고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개발 툴 입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서도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1980년대, 90년대를 통해 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이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70년대, 80년대는 웬만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도스창에서만 돌아갔습니다. 도스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보통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인데 80년대 중반 이후로 윈도우 프로그래밍 붐이 일어가지고 이제 모든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 윈도우 스타일로 다 바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다 당연히 윈도우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접하게 되지만은 과거에는 안 그랬다 이런 거 여러분들 또 한번 뭡니까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참 기술이 참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용으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툴킷을 갖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장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FC를 이용을 해서 비주얼 C++라고 하는 기능을 또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장착을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자바도 한번 장착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을 해서 J++라고 하는 랭귀지 기능을 비주얼 스튜디오의 메뉴의 일부분에 이제 언어 선택하는 데다가 이 메뉴를 첨가를 해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J++. 아주 좋았습니다. J++. 그냥 자바의 오리지널 라이브러리를 그냥 대충 사용을 하면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장점은 뭐냐면은 상당한 부분의 코드 생성을 자동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보통 GUI 화면 구성을 할 때 직접적으로 이제 손 코딩을 안 하고 메뉴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가 생성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발전해 있었는데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자바에다 적용을 했으니까 훨씬 일반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J++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있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바의 기본 정신은 오픈 소스 마인드입니다. 자바에서는 웬만한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궁금하면은 막 파고들고 파가 들어와서 그 소스 코드를 다 읽어볼 읽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이제 시쳇말로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거의 운영체제도 그렇고 각종 툴들을 공짜로 다 배포를 해요. 공짜로 배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서 막 이제 재미를 붙여서 그걸 사용할 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청구서를 딱 제출합니다. 청구서를 제시를 해가지고 돈 내고 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동안 쓰던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내고 억지로 이렇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을 가서 싸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게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과거에 한 90년대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다가 라이센스 비를 주면서 이제 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된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 같은 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자바는 오픈소스 마인드를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특히 이제 EJ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 혹은 뭐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이 아니라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로열티를 자바 회사에다가 아마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쓰는 거라든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는 데는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J++ 같은 이 시스템은, 이 랭귀지 시스템은 J+, 나중에 이제 J#, 그 다음 C#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자바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기술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의 기본 특징은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클로즈드 된 마인드입니다. 쭉 이렇게 소스 코드가 궁금해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함수를 막아놨어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나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디버깅을 하면서 MFC 라이브러리를 많이 뒤져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 소스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바를 도입을 해가지고 J++를 만들었는데 클로즈드 마인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바가 원래 만들어진 원칙이 어긋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자바 관련 기술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 폐기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비주얼 C++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뭔가 좀 시스템이 좀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고 자꾸 땜질식으로 뭐 개선을 하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인 어떤 아키텍처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뭔가 자꾸 한계에 부닥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어요. 자바를 안 따라가자니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자바를 가져오자니 거기 자바에 이제 로열티를 주거나 이제 그 로열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바 정신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벌이가 이제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딜레마를 겪다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자바 기술 추세를 따르기는 따르되 자바 신텍스는 쓰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언어가 C샵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 이렇게 C샵 공부를 한참 해보다 보면은 그냥 8, 90%는 아이고 이거 자바 흉내냈네. 이거 자바 흉내냈네 하는 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바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C샵을 공부를 하면서 익히게 된 거는 뭐 한 일주일 만에 다 익혔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자바랑 거의 똑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C샵부터 배우지만은 C샵부터 이제 배우게 된 동기는 우리가 원래 이 시간에 전에는 C++를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C샵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C샵이나 자바나 뭐 비슷한 신텍스고 뭘 먼저 배웠느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우리 C샵 배워봅시다. 자, 어쨌거나 본질적으로 자바랑 똑같은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이 다르고 클래스 멤버 함수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이랑 사용 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점 우리 기억하고 C샵 요번 학기 수업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난 다음에 C샵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C샵 콘솔 어플리케이션만 학습을 하지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다음 학기에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내가 걸어놓은 적이 있지만은 프로그래밍과 관련되는 과목은 절대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음 학기에서도 또 응용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회사에 가서 실제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과목 시험 보고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가슴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C샵도 그래서 똑같이 자바처럼 투페이스 컴파일레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C샵도 결국은 분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C샵에서 이 닷넷을 갖다가 닷넷 플랫폼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C샵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논리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됐어요. 자, 어떻게 이득을 보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투페이스 컴파일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랭귀지 인디펜던스를 달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랭귀지가 수십 가지가 돼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C++도 있고 또 C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베이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있는데 그런 랭귀지들과 관련 없이 최종적인 시스템들은 다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투페이스 컴파일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를 어떤 팀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 팀의 인원이 한 50명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명은 A라고 하는 랭귀지를 이용하고 또 10명은 B라고 하는 랭귀지를 이용하고 10명은 또 C라고 하는 랭귀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랭귀지를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다 닷넷 플랫폼 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링크를 해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됐더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C샵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원래 소스 코드, 우리 C샵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C샵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중간 코드를 생성합니다. 근데 그 중간 코드는 되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exe 파일입니다. exe 확장자가 붙는 거. 과거에 컴파일러 쓸 때는 exe 확장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기계어 코드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닷넷 플랫폼에서는
이 exe 파일이 기계역 코드가 아니라 중간 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DLA라고 해서 Dynamic Linking Library라 그래가지고 그냥 런타임 시에 바로 붙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계 중간 코드 그런 파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간 코드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NET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인터프리터를 통해 가지고 내내 이제 저 자바에서처럼 인터프리터 통해서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터프리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딴 데서 CR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mon Runtime Library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CRL이 마치 자바의 JVM, 자바 버추얼 머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실행 환경이랑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제 범용성이 떨어지는 게 어쨌거나 이런 거를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하에서만 작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바는 뭐 에디터를 뭘 쓰든 어떤 운영체제를 뭘 쓰든 개발 환경이 어떻든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C샵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C샵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점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이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학교를 가세요. 학교에 가서 그 아이관 4층에 내가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는데 그 복도 맨 끝에 가보면은 전산 실습실 실습 준비실이 있어요. 거기에 조교가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를 찾아가 가지고 저 비주얼 스튜디오 좀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이걸 깔아줄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줄 수 있는 깔아주든지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깔아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USB를 가져가면은 그걸 깔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줄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 쓰면 됩니다. 스튜던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 버전 같은 경우는 개인용으로 집에서 쓰는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써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다고 내가 얼핏 들었어요. 그냥 불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스튜던트 버전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접속을 해가지고 스튜던트 버전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주얼 C샵에 대한 소개 이야기를 맞춰가는 와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구경만 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딱 더블 클릭합니다. 그렇게 뜬다는 거죠. 뜨면은 새 프로젝트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새 프로젝트 눌러주면은 여기 랭귀지들이 보면은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지, 비주얼 C샵, 그다음에 뭐 비주얼 F샵, 자바스크립트, 뭐 기타 뭐 이런 DB랑 관련되는 뭐 작업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비주얼 C샵을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는 거고, 비주얼 C샵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뭐 DB를 이용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는 작업은 콘솔 응용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요거 도스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기본 문법만 배우고 그다음에 그 문법의 의미만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학기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만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윈폼스 응용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 3학년 1학기 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면 될 겁니다. 자,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CS 테스트다. 내가 이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폴더는 내가 데스크탑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 누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랑 관련되는 이제 솔루션 탐색기, 솔루션과 관련되는 모든 리소스들이 여기 쭉 나열이 돼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콘솔 어플리케이션 짤 때는 그냥 이게 program.cs라고 하는 요 확장자, 여기 C# 프로그램 확장자는 CS입니다. 이 프로그램만 우리가 가지고 프로그램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골격이 탁 나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시스템 만들면 우리 인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인사는 C랭귀지 처음 만들었을 때도 했어야 되는 이런 인사죠. 그죠?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는데 C랭귀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출력을 할 때. 이거 console write line 자주 쓰는 출력문이니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기억할 것도 없어요. 이제 막 손가락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Ctrl F5를 눌러보겠어요. Ctrl F5를 탁 누르면은 실행을 하면서 도수창에 헬로 워드다 라고 이렇게 찍혀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윈도우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윈도우 프로그램의 예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이거 내가 3학년 1학기 때 수업한 내용인데요. 3학년 1학기. 이 C# 신텍스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윈도우랑 관련되는 API를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솔루션 탐색기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이런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림판 비슷하죠, 그죠? 라인 그리고 서클 그리고 이건 또 연이랍니다. 연, 방패연. 물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TV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색깔도 청할 수가 있어요. 뭐 빨간색, 파랑색, 그 다음에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복사도 해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아주 뭐 전형적인 그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툴바, 빨간색 눌러가는 거예요. 툴바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거 스테이터스 바라 그러는데 막 마우스 움직이잖아요. 숫자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트리 뷰. 이거 트리 컨트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이런 시스템 보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거 트리다 라고 하는데, 이런 트리 컨트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 뷰. 테이블처럼 보입니까? 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들 종류가 뭐고 그 좌표 값들을 쫙 나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뭐 세이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할 수도 있고, 뭐 프린트 프리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가 나온다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기본 실력을 닦는 차원에서 우리가 C# 신텍스를 배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C#으로 된 윈도우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이런 식으로 윈도우 프로그램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할 줄 알고,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할 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주차 첫 번째 수업 C# 소개에 대한 내용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실질적인 이제 프로그램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